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 먼저 최창렬 교수 뜬 인물은? 뜬 인물은 요새 계속 뜨는 분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를 저는 꼽았어요. 예. 그 이유가 그 여야 영수회담이 이제 계속 그 실무회동 때문에 조율도 안 되고 뭔가 지지부진했는데 아무튼 이 대표가 의제와 관계없이 만나자라고 해서 뭔가 통 큰 모습도 보이고 어쨌든 간에 뭐 표면적으로는 이 영수회담을 이제 빠르게 성사시켜서 알겠습니다. 뜬 인물을 잡았습니다. 영수회담 얘기는 좀 이따 본격적으로 하고요. 네. 최진 원장은 뜬 인물. 저는 뭐 정치인들 우리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많이 떴습니다만은 이번엔 특별히 4월 26일 날 대통령에게 지명을 받은 새 2대 공수처장 예, 오동훈 씨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지금 55세던데 부산 출신이고 판사를 2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예. 임기가 3년 동안인데 참 지금 앞으로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2대 공수처장, 오동훈 공수처장이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고 많죠. 아주 미미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어떤 인물이고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동훈 맞습니다. 공처장. 잘해야죠. 뭐 네, 이왕 공수처 만들었으면 좀 존재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초대 공수처장이 워낙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물론 예산과 인력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번에 좀 저 2대 공수처장은 그런 문제까지 좀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특검 제국도 의외로 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알겠습니다. 잘만 하면.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최창렬 교수. 저는 좀 지나긴 했습니다. 여전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꼽았어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여전히 요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당대회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는데 되게 사람들 생각은 다른데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앞으로 전당대회 나오기도 어렵고 나와도 승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통령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게다가 홍준표 씨는 또 계속 공격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번 전당대회로 본인도 아마 지금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결정 못했을 것 같고 향후 내년 선거도 내년 4월이고 말이죠. 보궐선거도 여러 가지로 뭐 당장 요즘 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약간 지금 총선이 끝났어도 여전히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내년 꼽았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죠. 가봐야죠.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나저나 대통령이 밥 먹자 했는데 몸이 아파 못 갑니다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 누구도 아마 대통령 만나자는데 몸 아프다고 거절할 만한 사람은 없죠. 그런 점에서 뭔가 강하게 좀 섭섭하거나 미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거 보면 본인은 총선에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마치 패장처럼 비춰지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아니라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 만난 이후로부터 홍준표 대표 입에서 본인에 대한 폄훼하는 발언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혹시 윤 대통령의 그런 본인에 대한 불만스러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거절하지 않을까. 저는 선거 막 끝나면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혹은 당일 날 전화를 하거든요. 맞아요. 고생했다. 근데 그동안은. 전화 안 한 것 같죠? 예, 그럼요. 전화를 했더라면 안 올 리가 없죠. 예, 전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기간 중에 몇 번에 걸쳐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었어요. 뭐 후일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면 뭐 총선 기간 동안 4번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는 요즘 알았어요. 4월 1일 날 대통령 담화 발표한 다음에 의정 갈등에 관련된 담화 발표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이번에 밝혀졌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이미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갈라질 수 없는 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초반에 왜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나왔을 때 그때 사실 이미 갔죠. 갔죠. 어려워요. 그때 이미 사퇴 얘기를 했다고 했고 자기가 거절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했다라고까지 공개를 해버렸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는 다시 봉합하거나 이러기 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물론 대통령의 오찬회동에 갔어야 된다고들 얘기합니다만 오죽하면 안 갔겠냐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어차피 가봐야
구색 맞추기일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도 안 했고 그것도 뭐 며칠 불과 2, 3일 전에 전화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밥을 먹자로 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체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라고 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추후라도 득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볼 때 크게 득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남의 밥자리도 거절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체도 정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행위죠, 정치 반드시 행위죠. 실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의 정치는 반윤석열이다라고 선언한 거 선언한 아니에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봉합 판단 차원하고 다른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선거가 내년 4월에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반드시 소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밥을 안 먹은 게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장하면서 네. 나는 어떤 윤석열을 밟고 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저는 뭐 반윤석열이라고 선언했다고 보는 건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오바예요? 예, 많이 오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려운 처지고 그리고 만약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노 한동훈에 대해서 노하라고 한다면 한동훈 입장말로 정말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두 사람이 아쉽지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끔 나도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걸 한 번쯤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강한 사인을 준 거고 조만간 다시 또 부드러워지는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억울한 거다. 길이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이 대통령인데 임기 3년 남은 그야말로 예. 근데 밥을 오찬을 하자는데 거절했다. 그거 다시 합쳐질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몸이 아프다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참 과거에 이제 칭병이란 말 있잖아요. 칭병 소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국제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도 또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또 불러야죠. 저는 안 부를 것 같고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이제 있겠습니까? 끝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 판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죠. 그 앞으로 이재명 안 본다는 대표는 말입니까? 압도적인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세력이 생기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만나지는 것이고 윤과 이 대표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만나지는 거예요. 하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권력 2인자는 한동훈 아닙니까 사실? 2인전 당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안 볼 때 보이는데요. 2인자로 보기 지금 어렵죠. 아니 그 지금 그럼 제가 당권이나 대권 진으로 앉았죠. 근데 지금 차기 당권 주자하면 거의 45% 이상이 한동훈 나오고 대권 주자 여야 통틀어서 1, 2위 나오면 그 정도면은 2위 아닙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부동 2위인데 그 여권의 가장 큰 자산 파워맨을 내치고 자기의 가장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이재명과 같이 딜에서 뭔가를 새롭게 국정 물꼬를 튼다. 이거는 권력이 법칙이 1호 1번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이 뒤집히고 대통령이 아무리 속이 끓어도 결국 한동훈을 함께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밀고 당기는 이런 미묘한 권력의 파워게임은 계속 될 거고요. 1차 밀당이 이제 아니죠. 1차 밀당은 여러 번 했지. 총선 이후 1차 밀당, 총선 이후 1차 밀당은 했는데 그렇죠. 또 언제 나올지 보고요. 그럼 이제 진인물로 최진 원장은 누굴 꼽으셨습니까? 저는 뭐 정치인들은 아니지만은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분인데 이번엔 축구 국가대표에 또 황선홍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고 내부 분열하고 느슨하면은 황당하게 허망하게 질 수도 있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10회 연속 월드컵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똘똘 뭉치지 않으면 언제 어디든지 허약한 상태도 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월드컵이에요? 올림픽이죠. 네. 파리 올림픽.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이제 못 얻게 됐죠. 네. 그동안 10회 연속 나가려고 했는데 9번 나가다가 이번에 이제 못 나갑니다. 그 너무 약체한테졌어요, 사실. 인도네시아. 우리 지금 세계 24위인가 6위가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124위인가 됩니다. 완전 게임이 안 되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그때는 박스컵 뭐 버마 이럴 때 버마 인도네시아는 강팀들이었어요.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갑자기 옛날 생각 나왔어. 근데 승부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뭐 10명, 11명까지 갑니까 그래?
글쎄 말입니다. 글쎄 그렇게 와서 쳤으니 참 억울하죠. 아무튼 우리 최진 원장께서는 오늘은 좀 특별하게 뜬 인물 진인물을 이 정치권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쏙 빼고 다른 분들을 찝으셨네요. 네, 일부러 한번 그렇게 왜 했습니다.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너무 정치적인 뜨거 붙이고 알겠습니다. 하는 건 뻔한 것 같아서 1시 새로운 사람이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는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한남부터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2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평택 쪽으로 금왕 꽃동네 부근을 시작으로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사이와 또 서안성에 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3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더 가서는 새마을에서 원주 사이와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부근, 다시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또 서용인 분기점에서 마성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영동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한마디. 최 교수님. 홍준표 시장 얘기입니다. 이것도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행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영원한 미아가 된다. 항성으로부터 이탈. 항성으로부터. 행성과 항성이 태양이니까 행성은 지구고 이런 얘기도 항성과 행성의 차이를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본다. 그래서 항성은 물론 이제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성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나도 하여튼 부단하게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은 저격합니다. 지금 그 정도 저격했으면 이제 거의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로서는 거의 탈진 상태인데 그걸 또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꼽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그건 홍준표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의 경쟁 상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인식해서라기보다는 총선 참패 직후에 윤 대통령 쉴드를 제일 앞장서 쳐준다. 그런 의미가 책임 소재를 한동훈에게 돌린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하는 거죠. 그 계속 계산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최진 원장은 그 핫한 한마디. 그 영수증 올려라 그랬죠. 예, 저기 중국집 그랬나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두 사람 만났는데 저는 그 영수증 올려라는 말 자체보다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그 전에 조국 대표가 그 야권의 범야권의 연석회의를 하자라고 이재명 대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딱 거리를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대통령하고 둘이 좀 담판을 벌이겠다 이런 모습. 그래서 좀 쿨하고 통크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미리 두 사람이 만나서 마치 이렇게 또 좀 술을 그렇게 마시고 술이 또 고량주다 마셨다 비싼 고량주가 아니다 연태 고량주 마셨다 뭐 이런 논란들이 영 보기가 저는 좋지가 않아요. 왜요? 저는 그래서 사전에 아니 이번 총선에 민주당 압승의 1등 공신도 조국 대표다라고 지적하는 평론가들이 근데 바로 대통령 만남을 제1야당 대표이다 시점이 그렇다. 시점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대통령이 술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벌건 어떻게 보면 초전적부터 술 마시는 논란들이 저는 좀 고량주 2병이면 상당히 셉니다. 마셔보시지 알겠지만 이게 단둘이 한 병씩 마셨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단둘이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석회의를 하든 조국을 만나든 이렇게 했었으면 솔직히 좀 보는 게 훨씬
받겠다는 순서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조 대표가 이제 범야권 회의를 하자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는 그게 좀 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건 안 해도 네. 조 대표는 만난다. 만나서 내가 이런. 그 당신에게 충분히 배려한다, 존중한다, 예우를 갖춘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과의 만남 전에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고량주에 마실 수 있죠. 뭐 고량주 그렇게 비싼 수도 아니고 제가 과거엔 고량주 엄청 마셨었는데 요즘 약해져가지고 막걸리밖에 못 먹는데 고량주 마시고 뭐 낮에 만나서 먹다 보면 이제 2시간 지나가니까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2시간 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공개되지 않았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두 분 다 지금 사법리스크에 어쨌든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것이고 야권의 연대를 어떻게 가져가냐의 문제도 있고 또 야권 각자는 또 경쟁관계고 긴장관계도 하니까 예. 저는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지 않은가. 뭐 저도 뭐 그렇게 크게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두 분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니 또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이 내일 영수회담 무슨 얘기가 오갈까, 어떤 결론이 날까 한번 좀 전망해 보시겠어요? 저는 얘기가 다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과연 꺼낼까?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그게 좀 관심이고 나머지 뭐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의제를 뭐 정하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의제가 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뭐 엄청난 벗어난 의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 인선 문제도 저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상병 특검법 당연히 나올 거고 전 처음엔 최상병 특검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만나자마자 그 얘기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오히려 틀어질 거라서 거론이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워낙 그 기류가 이게 총선 민심이다 해서 그 얘기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물가 문제 이런 얘기 다 나올 것 같습니다만 단지 이게 차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량주 얘기했습니다만 오찬도 아니고 밥 먹고 얘도 오찬에 뭐 저기 소주 한두 잔이 곁들이고 얘기하면서 좀 풀어가는 이 분위기하고 딱 밥 먹고 2시에 4대4 1대1 3대3 3명씩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배석해서 말이 굉장히 경직될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가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 단지 두 분이 나서서 나중에 가서 양당에서 다른 소리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안 하였다라든지. 다른 소리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이 정도 되면. 그것만 안 나오면 그냥 그나마 만남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합의를 이뤄낼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단지 1인당 25만 원 그 문제는 조금 의견의 조율을 의견의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이제 쭉 한번 영수회담을 보니까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25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았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 8번을 했습니다. 무려. 이회창 총재하고. 네, 이회창 총재하고 7번을 했죠. 조순하고 한 번 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5번을 했습니다. 근데 쭉 보니까 영수회담을 많이 했던 대통령일수록 국정이 잘 풀려갔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이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렸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국정이 잘 풀려갔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 국정 잘 풀려도 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유 야당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국정인데 야당하고 관계는 최악이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건 뭐 좀 정말 어폐가 있어요. 아마 야당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올스톱하고 전면전을 펼쳤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경제가 발전해지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나마 그렇게 영수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에 그래도 한쪽은 굴러갈 수 있었다. 정치는 부딪혔지만 저는 이제 그건 보는 쪽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 영수회담이 이렇게 이후 지속적으로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계속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로 계속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안 됩니다. 이거 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계속 방어하는 공격과 방어의 모습으로 가면 이건 정말 최악의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봅니다. 공격과 방어 모습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이런 민생 이런 부분을 어떻습니까? 저런 부분을 역제안하는 모습. 그래서 서로 좋은 제안, 민생을 놓고 서로 간에 더 좋은 제안, 어느 게 더 좋은 제안인가. 국민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두 대표가 영수가 박수를 받을 거다. 그 결과는 영수회담 끝나고 딱 나오면 두 사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표정을 보면 앞으로 전국이 먹구름이다 아니면 이게 맑은 구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두 영수가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서로 민생을 놓고 서로 공통 분모 찾는데 서로
몰두하면 그게 윈윈하는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정치권이나 정치 관련 언론에서는 전부 다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또 25만 원 지원금, 뭐 총리 인선, 뭐 그런 다 먹어야죠. 뭐 정치 현안들만 쭉 언급하는데 그런 데서 지금 언급 안 한 주제들 가운데 예를 들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뭐 여야 그렇죠. 범정부적인 어떤 그 특위라든지 네. 또 국민연금 개혁을 한번 좀 마무리 지어보자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는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까지 못한 게 사실은 안 한 게 잘못된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것부터 가동시키는 게 전 좋은 거 아닌가? 출생 그리고, 문제, 예. 물가 문제라든지 연금 문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당장 지금 발등 불은 우정 갈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 의학 분협 때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도 뭐 청와대 청와대 만나서 그때 약사 폭행. 네, 청와대 저도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말 앞길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때 이해창 대표 영수회담 하면서 물꼬가 트이고 우정 맞아요. 의학분업이 물꼬가 트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두 사람이 의학분업 의정 갈등에 물꼬만 틀 수 있다면 두 사람 다 엄청난 발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정말 기대가 되지만 예. 지금 그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강력해서 쉽지 않아. 이게 지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뭘 틀 여지가 지금 안 보여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좀 물러섭시다라는 양보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흔쾌하게 받으면 또 물꼬가 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금년에는 없었던 일로 한다 이렇게까지?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서는 정도는 이미 아니더라도. 정부가 다 물러서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단체가 지금 이제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백지화를 백지화인데 얘기하니까. 그건 정부로서도 지금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정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지 완전 않아요.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요 공개적으로 영수되면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이 전부 다 단일화니 합의안이 나오면 의사들도 상당히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 예. 저는 일단 이 윤 대통령이 말이죠. 최상병 특검 같은 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아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긴 예, 하죠. 일단 받고 그런 딴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의 주장을 피되 저 사직생의 모습을 한두 개는 보이면서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는 국정 운영의 예. 방식을 바꾸겠구나라는 이익을 줘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영수회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지금 최상병 건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론을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1호로 내세운 게 25만 원입니다. 1인당 네. 민생 회복 자금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거의 1호예요. 이게 총선 대표 공약 1호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좀 타협안이나 공통적인 답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아마 거기까지 대화 나올까요? 초반부터 틀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25만 원 최상병 특검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러나 일단 이래서 제가 사직생의 이 흔히 말하는 사직생 그게 여기 윤 대통령에게 지금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직생의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야지 지지율이 오른다고요. 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건 국민들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 사직생으로 가고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지지율이 오르면 이걸 의외로 또 탈피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게 없어요 지금. 야, 저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 두 이해창 아니 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DJ 이해창 대표 그 당시 영수담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두 사람이 아시다시피 엄청 깐깐한 사람들 아닙니까? 둘이 자존심 센 사람인데 그 의학분업 그 와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말이죠. 11개항 11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감동적입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큰 민생부터 해서 11개 항을 합의를 하는데 알겠어요. 한 번 더 이름을 벤치마킹해서 두 사람이 다 제발 좀 이재명 대표는 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좀 고집 좀 꺾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지난주에 만날 때는 이제 오늘이면 평가할 줄 알았는데 평가도 못하고. 일주일 늦춰졌어요. 다음 주에 평가하도록 하고요. 총리 인선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호영 총리면 괜찮다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왜 유독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주호영 총리는 괜찮다는 얘기가 막 나올까요?
주호영 총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1차원적으로 볼 때는 뭐 여야 모두 그렇게 거부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드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과도하게 자기 주장을 내밀지도 않고 그런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또 TK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TK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술수를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쪽을 영남당으로 묶어놓는 하나의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굳이 해석한다면. 그리고 나쁘지 않고 또 다선 의원인데 게다가 대통령과의 관계도 주호영 뭐 의원이 나쁠 리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 박영선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그거보다는 무난하다. 무난하다는 거예요. TK적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총리로 내심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조용 카드를 좀 제시하는 거 아닌가. 일테면 뭐 권영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김한길 총리라든지 하면 상당히 버거운 상대라고 보는 거겠죠.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온건파인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또 권영세 의원도 그지 여야가 뭐 그렇게 싫어하는 인물은 그리 아닐 싫어할 거예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친윤파로 알려져 있고 의외로 물론 뭐 밖에 알려진 장관을 하긴 센, 했으니까. 예, 것과는 달리 상당히 그 윤 대통령하고는 교감도가 과거 때부터 친은 거의 1호라고 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워낙 가까운 사이긴 하죠.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재훈 의원이라든 오히려 권성동 의원 그때 한참 뜰 때도 실제로는 권영세 의원이 더 깊이 사실 진짜 친윤이다, 찐윤이다라고 얘기했기 그래서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그쪽보다는 이렇게 이결한 거다. 또 비교적 원만한 편이죠. 또 조호영 대표가 그래서 총리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센 국회의장 뭐 추미애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정을 우리 마음대로 민주당 주도를 할 수 있기에는 좀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총리 얘기 나왔고 방금 언급하신 국회의장 민주당에서 지금 그동안의 관행 물론 관행이 깨진 적도 한 번은 있다고 합니다만 최다선의 연장자 원칙이 아니라 5선급도 지금 2명이나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호, 우원식 이렇게 두 분, 6선에 오른 두 분 추미애, 조정식 뭐 서로 내가 하겠다는 식의 입장이고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 이번에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심이 작용하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 선출이 지금 이제 특히 유난히 그 강성 발언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조정식도 그렇고 어쨌든 강경하고 선명한 발언을 내놓는 게 국회의장이 원래는 사실 국회법에 의해서 당적을 이탈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 양대 정당에서의 뭔가 중립을 취하면서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게 국회의장에 주어진 직무인데 아주 명시적으로 중립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은 명심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강경파, 강성 지지층들 이재명 대표의 마음 이런 걸 의식하는 거라서 이건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친정 정당에 대해서 유리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거야. 정치라는 게 완벽하게 50대 50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되기도 전에 선출되기도 전에 아주 명시적으로 대놓고 그야말로 우리는 중립하지 않겠다. 한쪽 정당 편 들겠다. 개혁하겠다. 그래서 혁신의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한다는 말이죠. 국민들이 물론 압도적인 의석을 줬지만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여당에 대한 엄청난 평가 심판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오독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누구에게 염두를 두느냐 명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회의장의 표도 상당히 엇갈린다는 건 두 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구조로 볼 때. 그래서 지금 명심이 누군가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여 투쟁 국면으로 가냐 앞으로 아니면 대여 협상 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봐요. 대여 투쟁 들어간다면 추미애 대표가 유리하겠지만 의장이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성호 의원이 이 국회의장에 나섰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쪽 협상파고 좌장. 차 타고 공인하는 아주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분이 웬만하면 나서지 않을 텐데 나섰단 말이다 본인이 하겠다고 여기에는 어떤 무언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명심이 실리지 않았는가 아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향방이 영수회담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이건 안 되겠다 세게 가겠다 아니면 이건 협상으로 해도 밀어붙이겠다라고 해서 결국 국회의장 선출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내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박찬대로. 박찬대 의원 한 명 단독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린 셈인데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뭐 언급 안 할 거다라는 또 식의 관측도 있어요. 네, 언급은 안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내심은? 눈치 어마무시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이 5선인데 그 다선 의원 원칙을 무시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은 마음이 실린 거 아니냐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지금 우리 지금 최진 하는데. 원장은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미애는 또 그 추미애 의원은 워낙 강성발언을 내서 쏟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당선도 됐고 말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승부를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양쪽 판단을 할 거예요. 의외로 추미애 쪽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요. 점점 이런 근데 여기서 참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고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 정치에 난 잔복한 뇌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도적인 제1야당의 지금 당수가 대표가 지금 사고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예. 강공으로 가는 쪽을 더 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묘미한 게 지난번 추미애 법무장관 할 때도 보면 강경파들이 오히려 강경파인 추미애 법무장관 카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저렇게 너무 세게 일방적으로 하면 결국에 역풍을 불고 오히려 우리 입지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어요. 지난번 법무장관 할 때도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강성파의 국회의장이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데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네. 이렇게 부담을 갖는 사람이 과거에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꽤 있습니다. 오히려 강경파들이 오히려 강경파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친명 강경파들하고요. 이런 미묘한 부분이 앞으로 참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 같다는 지켜봅시다. 생각이 듭니다. 알 수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달 3일이면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철규 의원으로 정리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게 설왕설래 시끄럽고 그리고 나경원 대표와 이렇게 이미 연대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아니다.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 마무리할까요? 전 나경원, 이철규, 나의원들은 이미 성립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이 정도 얘기 나오면 성립됐다고 보고 단지 나경원 의원이 좀 부담스러운 건 있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내심 그렇게 싫지 않을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뭐 대단한 비윤도 아닙니다. 사실 지난번 대표 경선 때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게 대통령실은 나쁜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철규 의원 어쨌든 내세워서 원내대표 당을 좀 관리하고 또 나경원 의원이 뭐 안철수 의원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괜찮은 카드라고 본다면 그쪽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정리됐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 어쨌든 친윤의 핵심인데 또 나와서 원내대표를 한다. 원을 장악하는 건데 그게 과연 중도층 유권자들이나 총선 민의에 어떻게 해당이 될까? 그러니까 다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 총리까지를 다 포함해 보면 뭐 우리가 지금 이제 거론한 인물들만 갖고 보면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총리의 주호영,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진석 뭐 이 정도가 이 총선 참패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윤 대통령의 응답이냐? 보기 어렵죠. 이거 뭐 그냥 거기서 거기네 이런.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윤심이 제발 좀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당 안팎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작동 나온 근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나경원 만났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만나고 이철구 만났지 않습니까? 안철수 안 만났잖아요. 네. 한동훈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은 또 윤심 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만에 하나 한동훈이 나오면 어떨 겁니까? 또 주저앉힐 겁니까? 엄청난 저는 파장이 일어날 거라 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윤심을 드러내지 않는 게 진짜 바람직한 윤심의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드러나고 오히려. 있으니 그게 뭐 참 걱정이죠. 이미 끝났다는 건데요. 지금 최 교수님은 예? 윤심. 윤심이 이미 작동을 해서 전당대회 끝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끝났다기보다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앞으로 그럼 빨리 다른 아니 안철수 의원도 만나야 되는 거고 한동훈도 만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안철수도 그래야 만나고 윤심의 파장이 적고 그뿐 아니라 이제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그뿐 거죠. 아니라 안철수도 한동훈도 전당대회 막 나가고 경쟁하고 막 이래. 아니요. 그 전에 이미 나경원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이 당의 중진들은 비슷한 형태로 한 번씩 만나 주어야 똑같이 힘이 있어서 똑같이 알겠습니다. 경쟁하게 되는 거죠. 큰 가닥으로 잡자면 이제 총선 패배 이후
여권의 전열 정비 및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가 이제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내일 회담도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 임명했지 원내대표 경선 다음 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당 지도부가 또 구성될지 총리는 누가 될지 하나하나 이제 카드를 까게 되는데 역시 그냥 윤심이구나라는 식으로 갈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변화가 제가 보일지 그런 관점에서 지켜봅시다.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수경의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듣고요. 저는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